네, 시사야.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700명대까지 접근한 상황입니다. 91일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4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또 내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는데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거나 방역 조치를 조금 더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민 교수 연결해서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300~400명대 박스권에 갇혀있다 이런 얘기 나오다가 500명대 올라갔다가 지금 700명대까지 갔습니다. 이게 4차 대유행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교수님? 네,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모두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감염 재생산 지수가 전국이 다 1을 넘었습니다. 또 지난 주말에 양성률이 2.4%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를 했고 그 한 예의 사례로 2주 전부터 학생 감염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4차 대유행이 이미 지난주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방역당국은 아직 그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는 것 같던데요. 네, 표현은 안 했지만 지금 그 양상 자체가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저는 유행이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신다. 지금 그러면은 더 오히려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가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러면? 네, 전국이 지금 일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네. 또 전국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모두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1.5단계지만 2단계도 한 곳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2단계로 상향이 되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온 유흥업소라든지 교회에 대한 대면 그런 것을 금지가 될 좀 상황이 높을 것 같고요. 네. 수도권에서는 2.5단계로 격상보다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아마 시설별, 위험별로 그 방역 수칙을 강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는 최근 집단 감염 사례가 속출한 유흥시설과 같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 강력한 방역 조치를 내릴 가능성을 시사한 바가 있는데요. 일부 유흥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버젓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네, 지금 2주 영업 제한 정도와 10만 원에서 사용자는 벌금, 사업주는 300만 원 이런 정도의 수칙이 그냥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네. 위반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와 구상권 청구들이 필요하고 또 업주별로 사업자 크기별로 그런 벌금이라든지 행정 조치가 차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흥업소를 통한 이 감염이 일본 사례에서 보듯이 굉장히 급격하게 퍼질 수 있고 우리가 감염 경로를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종사자분은 또 여러 곳을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신속 항원 검사를 통과를 하신 분만 네.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역당국에서 이른바 핀셋 방역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핀셋 방역 조치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핀셋 방역이라고 하면 조금 국민들이 약간 어려워할 수도 있고 피곤해 하시는 면도 있는데요. 네. 어떤 시설에 대해서 좀 그곳만 타겟으로 해서 좀 방역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거리두기를 상향할 경우에는 성실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는 자영업자들까지 집합금지라든지 영업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면을 고려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온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만 좀 더 방역을 강화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자가진단 키트를 도입할 경우에 이게 정확성이 떨어지는데 자가진단 키트를 너무 신뢰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방역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 이런 이 주장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자가진단 키트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자가진단 키트를 지난 가을부터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PCR 검사와 신속항원 검사를 1대1로 정확도를 비교하는 것은 전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PCR은 정확도가 높은 대신에 근접도가 떨어지고 시간상으로 많이 소요가 됩니다. 신속항원 검사는
한 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FDA 승인 조건도 최소한 2회를 하기 때문에 그 신속항원 키트 자체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가정에서, 학교에서, 유치원이라든지 유흥시설에서 2회 이상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면 정확도도 올라갈 수 있고 네. 밤에 콧물이 나거나 목이 조금 아픈 게 젊은 층에서의 코로나19의 특징입니다. 그럴 때 바로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 PCR로 확진할 수 있고 그날 양성이 나오지 않아도 증상이 지속이 되거나 가족 중에 누군가 확진이 됐다면 다음 날 24시간에서 36시간 이내에 재검을 하게 되면 거의 양성률을 얻을 수 있고요. 무증상 감염자인 경우에도 1회로도 58%, 유증상자인 경우에는 70% 이상 확진이 되고 증상이 있는 경우는 거의 90% 이상 나오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신속항원 키트를 지금처럼 확진자가 많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 스스로가 스스로 신속하게 진단을 하고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백신 얘기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유럽의약품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부작용이 연관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백신의 전체적 이익이 부작용보다 더 크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확진자가 많고 또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주 백신이기 때문에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인 경우에는 사망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룹에서는 당연히 백신의 이득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세 미만에서의 연령에서는 이 혈전 자체가 빈도가 낮기는 하지만 치명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연령에서는 이런 이득보다는 위험도가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접종은 계속 지속하되 이러한 연령에 대해서는 일부 연령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우리 정부도 접종 후에 특이 혈전이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돼서 60세 미만의 접종을 항시적으로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 주말에 이제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접종 재개 여부를 판단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어떻게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시나요? 네, 국내에도 60% 이상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기 때문에 2분기에요. 접종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국내에도 이 제품에 경고 문구를 삽입을 해서 의료진과 접종자들이 부작용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받아서 우리가 부작용 증상이 나타날 때는 즉각적으로 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연령적으로도 60세 미만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특히 여성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를 고려하여 60세 미만에 대해서는 일부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접종을 하거나 아니면 접종을 후반으로 미루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걸로 보면 아주 희귀하고 드문 사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혈전증하고 좀 다른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혈전증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다른 겁니다. 아, 다른 우리가 거예요? 일반적인 혈전증은 오래 누워 있으면서 이러한 이제 혈전이 피떡이 응고가 되는 거죠. 네. 순환이 안 돼서.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리에 생기는 심부 정맥 혈전과 폐 색전증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그분의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증상 자체가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고 항응고제를 쓰게 되면 대부분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굉장히 희귀한 혈전은 주로 뇌정맥동 혈전이고 파종성 혈관 내 응고라고 해서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질환입니다. 이러한 것은 예측이 어렵는데 백신 접종 후 대부분 2주 이내에 발생을 하고 사망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혈전의 빈도와 비교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도 연령 제한에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혈전증의 경우에는 증상이 발현되고 난 다음에도 사망으로까지 잘 이어지지는 않지만 지금 뇌정맥동 혈전증의 경우에는 사망률이 높아서 일단 중단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라는 거죠. 네, 단지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일반 혈전증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고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발견을 하면. 네. 그런데 이 희귀한 혈전증은 우선 뇌정맥동 혈전 같은 경우 복강내 출혈이나 파종성 혈관 내 응고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우리가 예측도 힘들고 치료 자체가 일반적인 혈전보다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혈전증 의심 증상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접종 후 2주 이내에 호흡곤란이나 흉통,
그리고 복통이라든지 두통이 3일 이상 심각하게 지속이 된다거나 시야가 흐려지든지 다리가 붓는 일반적인 혈전뿐 아니라 뇌정맥동 혈전이나 복강내 출혈을 모두 총합하는 이러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되고 이러한 사항이 제품의 경고 문구로 삽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국가별로 그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나이대가 또 각자 다 다르더라고요. 이 네. 판단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지금 젊은 층에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뇌정맥동 혈전증이나 이런 사망률이 치명률이 높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럼 일반적인 색전증하고 뇌정맥동 혈전증하고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 빈도로 발생하는 겁니까? 네, 뇌정맥동 혈전 같은 경우는 100만 명 중에 1명, 많아도 3명을 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번에 이 사례를 보면 유럽연합에서 3,400만 명의 접종에 169사례, EU 자체만으로는 2,500만 명 중에 86사례가 발견이 됐고요. 네. 영국의 경우에는 2천만 명 접종에 79명의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31명의 사례 중에 9명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100만 명 중에 1명 정도가 아니라 10만 명 내지 20만 명 중에 최소한 1명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례 자체가 백신과 연관성이 있는 것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EU에서도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령 제한이 들어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그래도 백신을 접종했을 때 그때 이익이 더 크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의 사망률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백신 접종에 의한 사망률이나 그런 것이 훨씬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을 고려해서 20대에서 50대 사이에는 사실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사망하는 율은 극히 낮습니다. 도리어 혈전으로 인해서 이런 치명적인 결과로 사망하는 경우가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 위험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해야 좋을까요? 네, 정부가 아마 내일 주말에 발표를 하시겠지만 국내에도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으로 인해서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이나 그런 것을 지금 낮추는 데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 제한에 대해서 일부 저희가 제한을 걸고 만일 접종을 원하는 분한테는 접종을 하시게 하고 네. 하지만 강제성을 띠기보다는 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접종을 미루고 싶다고 하는 경우에는 하반기에 백신이 좀 더 수급이 원활해질 때 선택적으로 백신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백신 수급도 아직 확실하진 않은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로 좀 불안 요소가 있는데 방역 당국이 잘 좀 정리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였습니다. 앞서 저희가 여러 차례 공지해드린 것처럼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 반성문 쓰고 있는 날인데요. 청취자분들께서 문자 보냈는데 한 번도 소개 안 돼서 서운하다. 뭐 이런 이제 문자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2274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오랜만에 문자 보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상품 받는 대열에 못 들겠지요. 그래도 주신다면 앞으로 열심히 보내겠습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고요. 0584님 문자는 한 번 정도 소개가 되었지만 선물은 노였어요. 왜 그랬어요? 추첨이 안 된 그런 사례가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각별히 신경 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49님 60대 중반이며 매일 김성환의 시사회를 애청하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지금껏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자 주셨는데요. 아이고 부디 선물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추첨해서 또 선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문자 주신 분 가운데 10분 추첨해서 커피와 케이크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조금 더 낮아지겠고 아침에는 꽤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부분 적 5도 이하로 내려가겠고 강원도 산지는 영하로 떨어진 곳도 있겠습니다.